KBS 제1라디오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또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분양이 늘면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미분양 문제에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고요. 지난주 토요일 개통한 GTX-A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스탠퍼드대 포럼에서 금리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 관련해서 이제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요철이라는 건 이제 울퉁불퉁하게 지금 뭐 일시적으로 고르지 않고 좀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그런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달에 얘기했던 좀 금리나 신중론이 계속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 월가에서는 이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빠르게 둔화하던 인플레이션이 지금 2%대 후반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 연준 관계자들 반응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연준 투표 위원 중 한 명입니다. C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4분기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생산성이 여전히 강력하고요. 탄력적인 노동시장이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이 예상보다 느리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3분기가 아니라 4분기에 한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금리 인하 폭도 기존 연준이 발표한 이 25bp 기준 3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 정도만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최근에 중동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또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국제 유가가 영향을 받아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뒤따르는 문제가 또 운송 문제라든지 또 뭐 화학산업 일부 상품 가격이 상승세를 또 보이면서 지금 인플레가 잘 안 잡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 발언으로 뉴욕 증시에 좀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39,127.1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11% 오른 5,211.49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3% 상승한 16,277.46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값인데요. 지금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날 대비 33.2달러, 1.5% 오른 온스당 2,315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금 선물 가격이 지금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금리 그리고 위험자산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대만도 지금 지진이 나면서 이 TSMC가 과연 지금 어떻게 잘 복구가 됐느냐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에서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눈길을 끌던가요? 예, 지금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이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것들은 되레 이게 벌점처럼 페널티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는 게 있다. 이런 청년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 시정하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그중 하나인데요. 이 특례 제도의 그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현재는 1억 3천만 원 그 이하여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건데요. 이 정부 지원 사업 대출을 보면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맞벌이가 많은데 이 부부로 적용할 때 오히려 개인별로 따로 소득 기준을 그 합산을 한 것보다 낮은 거예요. 이렇다 보니 청년들 가운데 이제 혼인 신고를 미루는 좀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확실하게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외에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개인 소득 기준이 연 5천만 원까지인 거예요. 네네. 근데 신혼부부 기준을 보니까 두 사람을 합쳐서 7,500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천만 원씩 합해서 그럼 1억 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하면은 7,500만 원인데 네. 개인으로 했더니 5천만 원인 거니까 오히려 신혼부부가 조금 더 안 좋은 그 결과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7,5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도 있는데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이 2,200만 원이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맞벌이 가구가 소득 요건 상한이 3,8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면 오히려 좀 불리한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4,4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네. 지원 인원도 20만 7천 명에서 25만 7천 명으로 확대가 되고요. 이거는 법 개정 없이도 바로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빠른 조치가 예상됩니다. 그 육아 도우미라든가 간병인 관련 대책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모든 정책의 초점이 좀 저출생 쪽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 수준이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언급한 대책이 외국인 유학생을 좀 이런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겁니다.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천 명 외국인 유학생이랑 3만 9천 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해주자. 이게 지금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제 그 관계부처에다가 대통령이 좀 지시를 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도 좀 안심하고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 공인 노무사 시험 응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쪽에서 관리하는데 올해가 이제 33회 노무사 1차 시험이거든요. 네. 응시자가 12,685명입니다. 지난해보다 2,400여 명 증가한 숫자인데요. 이게 시험이 처음 생겼을 때 특수하게 한 7만여 명이 지원했던 걸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018년에 4,700여 명, 2020년에는 7,500여 명, 지난해에는 8,200여 명이었는데 이제 노무사 응시 1만 명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요즘 노동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네. 그 지난해 보시면은 그 52시간 근로제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노동 관련 굵직한 이슈가 계속 많고요. 네.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단순히 인사팀 직원만으로 이 사안을 다룰 수 없고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대기업, 중견기업 가릴 거 없이 노무사 채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노무사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최근 또 이슈가 됐던 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까지도 확대가 됐잖아요. 노무사 시장이 이제 산업재해 분야까지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이른바 이제 산재 시장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규모가 커지면서 그쪽 관련 노무법인 이제 그것도 활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형 로펌에서도 요즘 노무사를 찾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변호사나 변리사 위주였다면은 이제는 노동 문제도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노무사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합격 인원도 그럼 어떻게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 최소 합격자 수라고 해서 300명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실제 합격자 수도 이 300명대 전후로 좀 나왔었어요. 네. 근데 2022년에 합격자 수가 549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조금 난도를 올려서 395명이 됐는데 지금 노무사 시험이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로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이 절대평가제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1차랑 달리 2차가 사실상 최소 합격 인원을 선발하는 그 좀 상대평가 같은 형태로 좀 운영이 되는 게 있어요. 계속 네. 이제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 2차 시험 난도를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1차 시험부터 약간 난도를 올렸습니다. 아. 좀 1차 시험의 제도를 바꾸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같은 이런 과목 5개 과목을 총 네. 125문항에서 125분 동안 풀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문제 그리고 이제 1교시, 2교시 각각 80분, 120분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치릅니다. 네, 1차 시험이 5월 25일, 2차가 8월에 있군요. 네,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GDP가 3%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의하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6%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2.1%보다도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은 러시아를 강력히 제재했는데 제재 당한 쪽의 경제가 제재 한쪽보다 나은 상황인가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 경제는 정말 호황인 것인지 전쟁 중에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3년째인 건가요? 2022년 2월에 발발했으니까요. 네. 이제 해수로 2년 만 2년이 3년. 넘었고 이제 해수로는 3년인 거죠. 그래요. 네. 그런데 보통 전쟁하면 많은 게 무너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 경제는 전쟁 전보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 전보다 좋아졌다기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2022년에 굉장히 아주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봤는데 마이너스 2.1%였거든요. 네. 꽤 선전했습니다. 전쟁 첫 해에. 근데 당시 GDP가 2조 2,400억 달러 정도 돼서 GDP 순위로 세계 8위였어요. 우리랑 사실 비슷했는데 우리는 13위로 쳐졌는데 반해서 러시아가 오히려 8위로 올라섰습니다. 2022년에. 네. 그리고 이제 작년의 경우에도 그 3.6%를 최종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네. 인플레이션율이 좀 높습니다. 네. 7.5에서 8% 정도 되니까요. 좀 높긴 하지만 주요 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한다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닌 것이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는 모스크바 국립대학 네. 그 정치학부에서 정치학 네네. 박사 네. 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제 학위를 받은 건 2009년이고요. 정확히 네. 말하면 철학부에서 했습니다. 철학부 제가 정치학과고요. 잘못- 네. 근데 이제 그 사연이 긴데 정치학과가 독립을 해서 정치학부가 됐습니다. 제가 졸업한 이후에.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그때 계실 때 몇 년 계셨던 거예요? 제가 4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푸틴 집권이 시작이 된 이후인 건가요? 그렇죠. 네. 예,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요. 그다음에 메드베제프한테 이제 이양하고 예, 잠깐 이양을- 총리직으로 물러났을 때 그때까지 경험하고 왔죠. 그때 경제 상황은 어땠어요? 그 전하고 좀 많이 좀 비교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정서 이런 걸 좀 읽으셨을 것 같은데. 1990년대하고 2000년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네. 1990년대 러시아 경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굉장한 고물가였고요. 네. 그리고 사유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고요. 네.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데요. 2000년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이제 98년에 모라토리엄 선언됐었죠. 네, 그래서 막 빵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이런 거 이제 외신 뉴스로 접했던 네. 기억이 있으신 분들 계신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교수님 계실 때는 어땠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때는 2000년대 초중반에는 연평균 7.8% 성장했으니까요. 네. 고도 성장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학위를 마무리하던 시점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졌죠. 근데 지금도 이제 러시아 쪽과 계속 관련해서 일을 하시니까 오가시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교류하는 분들과 연락을 하시는 일이 좀 잦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어떻다고 해요? 실제 생활은요? 전과 별 차이는 없는데 다만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예전에 전쟁 초기에 설탕이 품귀 현상이 있어서 매대에 다 사라졌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사실 좀 왜곡된 보도였어요. 예. 그런 건 세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씩 왜곡돼서 보도된 것들이 막연한 있었습니다. 불안감 이런 건 없다고 하던가요? 예, 별로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이제 서방 제재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 대신에 그 자국의 대체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네, 많아져서 네. 뭔가 좀 분위기는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의 기업들이 이제 대거 철수하면서 외국 브랜드를 모방한 모방 브랜드들이 이제 네. 나타났죠. 그래서 맥도날드를 모방한 브랜드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 대신에 스타스 커피. 네. 그다음에 이케아 대신에 이데아. 아, 네. 이런 비슷하고 로고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은 이렇게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도 제공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은 대부분 이제 원료라든지 완제품 같은 것들이 러시아 국내 또는 제3국을 통해서 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선을 활용한다면 완전히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성장률은 이제 IMF 발표인데 또 네. 러시아 당국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 GDP 증가에는 네. 착시가 좀 존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 지출하고 군산 복합체의 생산이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군비 지출을 2022년에 GDP의 2.7% 정도 됐던데 2023년에 3.9% 그리고 네. 올해 예산에서는 6.6%까지 증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 정부 지출의 37% 됩니다. 우리가 국방비 지출이 한 13%, 1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출인 거죠. 이렇게 군비 지출을 늘리고 무기하고 탄약 생산도 전쟁 전에 비교해서 수배에서 수십 배로 늘렸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 GDP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면 지출은 늘고 수입은 어디서 가져와요? 정부 수입은요? 정부 지출 말씀이시죠? 정부 지출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네네. 네, 그럼 수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전히 네. 이 에너지 생산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큰 서방들이 제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네. 제재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게. 네, 그렇죠. 이제 사실 러시아 경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에너지의 생산과 수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내수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러시아 경제에서 에너지 부문이 GDP의 20% 정도, 네. 그리고 재정 수입의 한 50% 정도, 그리고 수출 구조에서 광물 자원을 포함해서 한 7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근데 러시아가 예산 규칙에 따라서 3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짜요. 러시아는 항상. 3년치. 매년 3년치 짭니다. 매년 3년치. 네. 네, 그런데 유가를 우랄산 기준으로 한 $60 정도에 맞춰서 짭니다. 네. 그런데 우랄산 유가가 브렌트유나 다른 그 유가에 비해서 조금 낮아요. 네. 한 $10 이상 낮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76 $60 정도 됐습니다. 연평균. 네. 그다음에 2023년에는 $63 정도 됐어요. 네. $60를 다 넘죠. 네. 그러니까 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우리가 유럽 국가로 석유와 가스 수출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해상으로 석유 수출은 금수 조치가 돼서 못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육상 수출은 여전히 하고 있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가스도 노드스트림 노르드스트림? 예, 네. 활용을 할 수가 없지만 다른 가스관을 통해서 여전히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양이 좀 준 거죠. 유럽 국가들이 이 양을 줄였죠. 근데 이 감소분을 또 어디가 상쇄해 줬냐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이 상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그 감소분이 보충되니까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입 대체. 러시아가 2014년부터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수입 대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요. 네. 또 병행 수입이라든지 우회 수입 그리고 이제 수출 상대국 전환 네.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이런 탈달러화 정책 같은 것들이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 그 광활한 농경지가 있어도 식량 수 작업을 하기 좀 어려웠었다고 소련 네. 시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맞습니다. 러시아 이제 특히 푸틴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그 자급자족을 넘어서서 엄청난 식량을 수출한다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소련 시절에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안 되던 것이 그 곡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서방으로부터 수입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입니다. 네, 곡물 수출국이고요. 또 네. 최대의 비료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에너지하고 식량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급이 가능하니까 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제 어쨌든 인도나 중국과는 러시아가 좀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제재, 서방 제재에 중국 손을 좀 버티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맞습니다. 텐데 네, 네. 러시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게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네.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이 뭐 교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에너지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공산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일방적인 의존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러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네. 중국도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호 의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이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갖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배후에 상당히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다면 네.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 또는 뭐 대중 견제 정책을 우리가 좀 버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전쟁이 이제 계속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진짜 버틸 수 있을까? 2, 3년 더 가면 물론 안 가기를 바라지만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많은 부분을 러시아 경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요. 이 뭐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주기가 어렵죠. 자본에서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서방의 선진적인 기술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또 기술 도입과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어려워지겠죠. 갈수록. 네. 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부담을 줄 겁니다. 게다가 또 군비 지출이 너무 크잖아요. 네. 네,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이런 서방의 제재 상황이 지속됐을 때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 사회 전반에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서방에서는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태그네이션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지금 이제 모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분석들도 하더라고요. 네네. 어쨌거나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 집권 이후 살림살이는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그리고 네. 이제 5번째 연임을 성공하게 한 거죠. 된 것도 네, 네. 그 국민들의 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경제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경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많아요. 어떤 거요? 네. 예를 들자면은 정치적인 혼란을 러시아 국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리고 1990년대에 정치적인 혼란과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를 경험한 세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인 혼란을 안정으로 네. 경제 위기를 고도 성장으로 또 몰락한 2등 국가였던 러시아를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지도자로 뇌리에 박혀 있어요. 스트롱맨. 네. 그런 게 이제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가 좀 유지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상황이 90년대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그 나아진 상황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거버넌스 자체를 푸틴 대통령이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1990년대에는 이른바 신흥 재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네, 네.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10대 재벌들이 주요 장관직을 독점을 하고 대통령 그런 거죠. 그런 네.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경제 권력을 정치에서 퇴장시켜 버립니다. 네. 그러고는 오히려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정치가 경제를 오히려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죠. 네. 근데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런 체제 속에 살았잖아요. 네. 경제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치 권력이 강해서 경제를 통제하고 국가 주도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2년 조금 넘었고 횟수로 3년째인데 사실 네. 이제 전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먼저 시작을 했고 네. 어떻게 끝낼 건지 이거를 계속 가져가려는 속내가 있는 건지 네네.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네. 이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왜 푸틴은 계속 이렇게 이 상태를 가지고 가는 건지. 일단은 러시아는 계속해서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원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협상을 사실 하지 않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네. 우크라이나인 거죠. 네.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2년 전인 이제 그 2022년 3월 말에 네. 이스탄불에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전쟁이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네. 그때 이제 그 합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때 합의가 뭐였죠, 교수님?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강대국 안전 보장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스크 협정을 이행해서 네, 네. 우크라이나 내 친러 지역의 뭐 자치를 좀 보장하는 네, 네. 것이었죠. 그게 돈바스 지역 이런 데인가요? 네네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전쟁의 결과를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을 했고요. 네.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가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협상을 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2년 전보다 더 나은 협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누가요? 우크라이나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전쟁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봐야 할 근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진 않은 거죠. 아니요. 떨어졌나요?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3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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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 텐데 네, 네.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종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전쟁에 있어서의 일단 러시아의 속내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진정한 목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최대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협상에서 결국 전쟁은 협상으로 끝나거든요. 네. 협상에서 자신의 핵심 요구 조건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하고 중립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인의 권리 보호하고 뭐 이제 러시아가 말하는 반러적인 민족주의를 포기하는 거, 네. 그리고 현 지도부가 퇴진하는 거, 네. 이런 걸 수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제 좀 어렵죠. 상당히 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전쟁을 이제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변수가 뭐냐? 마무리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변수는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변화 같습니다. 제가 보면. 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5월 20일에 임기가 끝나요. 공식적인 임기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3월 말에 선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선을. 네. 근데 계엄령으로 연기를 했죠. 네. 네. 그런데 5월 20일이 지나면 합법적인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없다로 법리적인 해석이 조금 달라요. 우크라이나 내 정적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의회에 넘겨야 된다고 주장하고 네,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네. 예,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겁니다. 예, 지금도 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지원 예산이. 네. 예, 그런데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 잠깐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도 있고요. 네. 또 한국의 그 대러 수출 통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컸죠. 그래서 자동차나 가전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소비재, 특히 이제 식료품 같은 네. 이 기업들은 오히려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투자를 또 확대하는 경향이에요. 판매도 잘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극과 극의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비자 기업들이 좀 잘 되는 이유는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경쟁자들이 사라진 측면이 또 있습니다. 네. 네네. 안보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과 좀 더 이전보다 좀 밀접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럼요. 네. 네네. 그런데 뭐 우리가 한미일 그 공조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도 있고요. 네.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것이 역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뭐 야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상대적으로 고립이 되고 네. 또 북한도 고립이 되니까 결국 고립된 상대들이 이제 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좋은 카드인 거예요. 미국의 관심을 동북아로 좀 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유럽 대서양 동맹 그러니까 나토하고 인도 태평양 동맹을 연계하려는 그 시도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중국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네, 네. 북한과 연대를 강화하면 한국의 행보가 조금 제한되겠죠. 아. 우리가 러시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 정부가 그 러시아 독자 제재 나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그 별 실효는 없어 보여요. 사실 러시아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이제 실효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러 군수 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이라든가 무슨 뭐 기관이라든가 뭐 네. 개인까지 이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교수님 생각하신 실효성은 좀 낮아 보인다고 보시고요.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네. 네. 참 어렵지만 좀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그 러시아 시장이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개척을 해서요. 러시아가 우리의 그 10대 교역국 중에 하나였고요. 네. 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됐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뭐 식품, 호텔, 가전, 자동차 뭐 이런 분야에서 러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도 노력을 해온 그 성과고요. 또 러시아 시장의 잠재력은 여전히 큰 것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대러 경제 제재 추가 확대를 최대한 좀 회피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협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업은 대러 경제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이라든지 투자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저 제3국을 우회하는 수출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성은 한국외대 노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간 집값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4월 1일 조사 결과 4월 1주차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통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0.01%포인트 전국 지방 살짝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서울만 0에서 0.01% 마이너스자 떼고 이제 상승으로 올라왔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 결과를 보니까 좀 더 개선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 0.01%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요. 수도권 지역은 0.02%포인트가 더 하락폭이 축소가 돼서 마이너스 0.01까지 왔습니다. 지금 추세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 지나면 아마 수도권 지역들도 마이너스자 떼고 이제
뭐 상승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위로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0.01에서 0.02, 그러니까 2주 전에 0%였고요. 지난주에 0.01이고 이번 주가 0.02%까지 왔으니까 추세를 제가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추세를 보면 점점 하락폭은 축소가 되고 상승으로 서울은 이제 뭐 상승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위로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네. 176개 지역을 제가 조사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상승 지역이 이제 53개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뭐 20 몇 개까지 떨어졌었는데 지난주가 45개였고요. 이번 주는 53개. 하락 지역은 120개에서 115개로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추세를 보면 확실히 2024년이 되고 상승 지역은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늘어나고 있고 하락 지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미분양은 또 늘어났다고 하죠. 네, 미분양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2월 통계가 나왔는데요. 2월 미분양입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작년 11월까지는 10월, 11월까지는 미분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5만 8천 호까지 줄어들었는데 네. 12월, 1월, 2월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6만 4,874호 전국 네. 미분양입니다. 네. 1월 대비는 1.8% 정도 늘어났는데 3주 연속으로 미분양이 늘어나서 3개월 전과 비교해 보면 한 7,000호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수도권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이 11,956호로 17%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네, 네. 늘어나긴 했는데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여전히 지방이 81%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공업 미분양 다 짓고 나서도 소진이 안 되는 미분양이 또 계속 늘어나네요. 4.4%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11,867호로 중공업 미분양은 뭐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9개월 연속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PF 대출을 받은 건설회사들이 자금 순환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PF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입주하고 완공이 되고 끝나면 이제 돈을 받아서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네.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대출을 못 갚는다. 대출을 못 갚으면 사업이 안 끝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금융권들은 돈 부채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위험 신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 건설 경기 회복 네네. 방안 네네. 이제 그 대책 내용을 보면은 리츠를 통해서 지방 미분양을 사주겠다 이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과거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좀 의아할 분들도 있습니다. 리츠가 뭔데? 리츠가 또 이게 미분양을 또 뭘 사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할 네. 수가 있는데 리츠를 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우리 주식하면 펀드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투자금을 이제 예탁을 하게 되면 맡기게 되면 투자 회사에서 어떤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을 사주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리츠는 CR 리츠라고 합니다. CR 리츠요. 기업 네. 구조조정 리츠인데요. 코퍼레이트 리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이 리츠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 이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금액의 70%를 지방 미분양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소진하는 데 사용하는 리츠입니다. 그래서 소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아마 과거에도 3,000호 정도 소진을 했거든요. 이런 CR 리츠가 도입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네. 3,000호 정도 소진이 됐고요. 네. 이번에도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3,000호도 크죠. 아까 건설업계는 말씀하신 미분양 전체에 비해서는 좀 그렇죠. 6만 4천호인데 3천호 소진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추세라면 이게 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되진 않잖아요. 2개월, 3개월 후에 3천호를 소진을 해줘도 그 사이에 미분양이 또 한 5천호가 늘어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크게 뭐 도움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음에는 이제 직접적인 지원책 시장의 수요자들이 미분양을 살 수 있도록 뭐 세금, 뭐 양도세,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좀 흔히 말하는 부촌 이런 아파트가 네네. 한 채에 뭐 100억이 넘었다. 뭐 네네. 또 어떤 곳에서는
3년 만에 10몇억 원이 올랐다. 네네. 이런 이제 뉴스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런 뉴스는 좀 안 다뤘으면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뉴스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통계도 사실 저는 안 잡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게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고요. 약간 그들만의 리그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연예인이 뭐 현금 100억, 200억 주고 뭐 네. 고급 주택을 샀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혀 뭐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압구정동에 아파트가 이제 뭐 100억이 넘게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네. 115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10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가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 한 75평 정도 평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아파트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요. 2021년에 뭐 80억에 거래가 되다가 115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지은 지 오래돼서 당시에는 전용 면적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네. 100평형은 아니고 한 80평형 정도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네, 뭐 그건 그럴 그렇게 수도 중요하진 있습니다. 않고 네네. 그냥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성수동에 뭐 고급 아파트가 뭐 13억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네. 역시도 57억 아파트인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 흥미거리로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이런 뉴스를 보시면 저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런 뉴스 보고 이거 뭐 부동산 시장이 또 움직이는 거 아닐까? 이거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뭐 네. 그런 마음은 안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네. 흥미거리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약간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아파트들은 2022년 12월에 우리 네.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리 네. 올라가면서. 근데 그때도 제가 실거래가 조사해 보면 압구정이나 이런 쪽은 조정이 안 됐습니다. 가격 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잊어버리고 이런 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통계를 잡는데도 좀 빠져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GTX A가 그 지난 주말에 개통이 됐잖아요. 네네네. 3월 30일이었나요? 네네.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못 타셨어요? 타보셨어요? 네. 저는 타봤습니다. 제가. 가보셨군요. 네, 전문가시니까 일부러 갔다 아무래도 왔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죠. 네네. 네. 이틀 전에 갔다 왔는데요. 아. 동탄에 가서 이제 동탄에서 타고 이제 수서까지 올라왔습니다. 부분 개통을 했거든요. 네네. GTX-A가 동탄에서 이제 수서 지나서 삼성역, 서울역 지나서 파주 운전까지 가는데 이번에 개통된 노선은 수서까지입니다. 네. 그마저도 이제 용인의 구성역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고요. 네. 성남역 수서역까지 가는데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봤습니다. 시계 가지고 진짜 몇 분 걸리는 거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네. 출발해서 성남역까지가 판교 신도시 있는데 성남역까지 13분이 걸렸고요. 수서까지 20분이 딱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네. 내려가는 시간까지 계산했거든요. 동탄역에서는 지하 6층에 있습니다. 타는 그러니까 서울에 플랫폼이. 보통 지하철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들어가죠. 좀 더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네. 내려가는데 아마 10분 정도 걸린 것 다 같고요. 에스컬레이터로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 에스컬레이터 네. 되어 있습니다. 1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또 대기 시간 우리 배차 간격이라고 하는데 제가 내려가니까 한 대가 떠나가지고요. 다음 차를 탔는데 20분이 걸렸거든요. 아, 그래서 17분이라고 하는데 20분까지도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네. 20분에서 25분 정도 배차 간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TX 효과로 뭐 GTX 역 그 주변 집값이 들썩인다는 뉴스가 한 몇 주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될까? 잠깐 이러다가 말 거다 이미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GTX-A는 이제 동탄에서 수서 구간은 이제 개통이 됐고요. 파주 운전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이 되는데 이제 조금 한 번 더 뭐 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신비인 것 같습니다. 뭐 대곡역하고 창릉역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 집값이 이제 통계를 보면 0.72% 좀 많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네네.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개통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GTX-D 같은 경우도 뭐 인천 서구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D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지금 때문에 GTX D라고 하신 거예요? DD. 아, 네. 네. D는 아직은 개통이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반영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흥분은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될지 안 될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발표는 했으니까 아. 추진은 되는데 아마 네. 시간이 정부 계획상으로도 뭐 2035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네, 시간이 좀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총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 각 당의 부동산 공약도 한번 좀 잠깐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 네. 공약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이제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공약 내용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핵심 내용만 좀 이슈되는 내용들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전국민 기본주거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제목 하에서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하고요. 공공임대주택 300만 가구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헤드라인으로 가장 크게 들어가 있고요. 네. 뭐 2040들을 위해서 뭐 이제 뭐 월세 30만 원 지원해 주겠다. 6080들 고령층들을 위해서도 뭐 양로 비용 충당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대책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공공이 좀 매입을 해 주겠다. 또 저하고는 직접적인 느낌은 안 오는데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좀 선도하겠다 이런 내용들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공약이라고요? 더불어민주당 네. 1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근데 공약입니다. 그 100만 가구라고 하셨죠? 네네. 기본주택. 네네. 공공임대 300만 가구. 네. 이렇게만 되면 집 걱정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 만에 가능할까요? 이게 되기만 되면 참 좋은데요. 이게 일단 100만 가구가 우리가 느낌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뭐 270만 호 공급 계획이 나오고 하니까 100만 호가 좀 적어 보이긴 한데요. 100만 호 계획이면은 분당 신도시 10개 규모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3기 신도시 이제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6개를 다 합쳐도 30만 호가 되지 않습니다. 계양 어디 이런 데 맞습니다. 다 합해가지고. 계양, 교산, 네. 고양, 창릉 네. 뭐 다 합쳐도 2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 가구가 되려면 3기 신도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규모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국회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대통령 공약 사항에 가깝고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되면 틀에서 이렇게 가겠다는 네, 얘기긴 그렇죠. 한데. 이런 의지로 하겠다라는 의미지 실제로 네. 공공임대 300만 원 언제 나와 이렇게 기다리면 3기 신도시 첫 삽 뜬 것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참. 의지의 표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의지를 보였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좀 철도 지하화 물론 그 야당에서도 철도 지하화하는 공약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소개는 안 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GTX 지금 나온 내용들 있잖아요. GTX를 좀 더 빨리 하겠다라는 내용들하고 철도 지하화 지상으로 우리 서울을 보면 또 지상으로 지하철들 많이 다니잖아요. 네. 이걸 지하에 넣고 그 지상 공원을 공원이라든지 공공 아파트로 짓겠다라는 너무 계획인데 좋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예산이 좀 문제가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것도 수십조의 예산이 언제나 들어가는데 가능할지. 지금 나오는 네. 얘기로는 뭐 30조 원 얘기가 나오는데 30조 원 이상 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돈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위해서 해법은 좀 다릅니다. 네. 야당은 공공이 주택을 좀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당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와 전월세 상한제를 좀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네. 또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뭐 청년 출산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 좀 더 보완해서 소득 기준 높여주고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 그 나이가 만 34세인데 39세로 늘려주겠다 이런 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총평을 하신다면요, 여야를요. 총평을 한다면 뭐 두 당 모두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의지의 표현 정도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네. 뭐 GTX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저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요. 또 우리 국회가 또 여러 가지 또 법안 처리라든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전세 사기 예방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그 네네. 월세라든가 전세 중개를 할 때 네네.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고지를 해야 네. 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요?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제 세입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알려주고요.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또 작성을 해가지고 네. 도장을 출력해서 찍고 줘야 되죠. 출력을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네. 되면 또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전세 사기가 또 사라지고 예방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또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대다수의 중개사들은 사실 사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이 더 늘어날 뿐이고요. 만약에 양심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에 가담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도장 찍어주고 또 나중에 말을 다르게 하면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확인 설명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다 하지 않았냐라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결국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도 강화돼야 되고 시스템적으로도 안전한 전세 계약 시스템 구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